내 통하는 입장이 됐을까라고 하는 거죠. 원래 사법권 독립이라고 그럴 때요. 사법권 독립이라고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사법권 독립할 때 교과서에 배울 때요. 초중고등학교 내지 대학교에서도 배울 때 어떤 식으로 배우냐면요. 사법부가 행정부나 입법부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것 이런 식으로 배운다고요. 이런 식으로 배우는 게 원래 그게 아니고요. 핵심 내용은 뭐냐? 재판을 공정하게 해달라는 게 그러니까 독립되어 있다는 거라서 사법부 전체가 이쪽에 독립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부차적인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법원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방법원은 보면은 지방법원에 또 각 지방으로 다 나눠져 있잖아요. 나눠져 있는데 실제로 재판하는 재판장에 가보면은 누가 재판기관이냐면요. 한 사람이 재판하면 단독 판사가 재판하는 기관이 있고요. 세 사람 판사가 모여서 하는 합의체 기관이 재판기관이 있어요. 이렇게 재판하는 기관 하나가 재판기관이에요. 이 하나하나가 재판기관이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지방법원이 있다. 그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있으면은 민사 제1부 하면 요 세 사람이 모여있는 요게 서울지방법원이에요. 요 하나가. 또 여기 서울지방법원에 판사들이 한 100, 200, 몇백 명씩 있단 말이에요.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재판하는 거는 단독 판사 한 사람이 할 경우도 있고 요 판사는 한 사람이 하는 게 서울지방법원이 하는 거예요. 사법권의 독립은 뭐가 독립이냐면은 요 개개의 하나 재판부가 독립되는 거를 사법권의 독립이라고 해요. 요 독립되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재판부하고 고등법원 재판부하고 대법원 재판부가 상하로 놓여 있는 게 아니고요. 각자 독립되어 있는 겁니다. 각자 독립되어 있는 거예요. 이들이 독립해서 어떻게 재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들이 독립해서 재판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 교과서에서 어떻게 배웠냐면은 사법권의 독립은 정부나 국회로부터 독립한다. 이게 필요한 건 맞아요. 왜냐? 이렇게 독립돼 있어야지 이런 개개재판부들이 영향을 안 받고 재판할 수 있으니까 이거 맞는 틀린 얘기는 아닌데 요게 사법권 독립이다 그러면 뭐냐면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연결돼 있어도 좋다 이런 얘기로다가 거꾸로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어떤 식이냐면은 사법권을 자기네들끼리 법원의 독립이니까 법원 내부의 자기네들은 식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식구라고. 헌법에서 말하는 사법권 독립은 다 독립된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독립된 거라고 말하는데 지금 법원의 판사들은 자기네들은 식구라고 생각해요. 자기만 식구가 아니고 여기서 나가 있는 변호사 하는 사람들도 먼 친척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친척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 문제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전관예우라고 하는 예우가 아니죠. 전관비리라고 하는 게 맞아요. 예우가 무슨 예우예요? 전관비리죠. 왜 비리냐면은 공정한 재판을 안 하고 봐주는 재판을 하겠다고 대드는 거라서 비리죠. 엄밀하게 말하면은. 왜냐면 자기가 나가면은 또 자기도 혜택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봐주는 거예요. 봐주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왜 생겼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것이 똘똘 뭉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 라고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똘똘 뭉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위 말하는 관료제라는 거죠. 관료제. 관료제가 뭐냐? 공무원들이 위에서부터 아래로다 이렇게 계층화하는 거죠. 서로 계층화해가지고 서로 연결시켜 놓는 거죠. 쫙 연결시키고 위에서는 명령하고 밑에서는 복종하게끔 시키는 방식. 그래서 한마디 말하면은 전체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구조를 갖는 것. 이것이 관료제예요. 관료제. 이 관료제 개념 자체는요. 관료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닌데 관료화되어 있죠. 관료화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이거 개념, 관료화됐다는 개념하고 독립되어 있다. 사법권의 독립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개념이에요. 완전히 배치되는 개념. 만일에 사법권의 독립을 사법권 전체가 입법부나 행정부터 독립됐다 그러면 여기가 관료화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관료가 돼서 탄탄하게 자기들끼리 지키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고 사법권 독립이 개개재판부가 각자 다 독립돼서 자기 일을 하는 거다 그러면은 관료화는 절대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인데 우리나라는 이게 관료화돼 있어요. 관료화돼 있으니까 가보면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어디 이제 법원에 가면은 판사들이 걸어가잖아요. 이게 보면은 오리들 줄 서서 걸어가듯이 나란히 줄 서서 걸어가요. 그러면은 맨 앞에 가는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고서 나란히 걸어가는 순서 보면은 맨 뒤에 보면은 젊고 힘없는 맨 꼴찌가 맨 꼴찌에서 그것도 순서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자기 순서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농담을 삼아서 이런 얘기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제 대학교 동기 한 사람이 이제 판사가 법원에 갔어요. 저는 헌법재판소. 그 친구 말을 하거든요. 이제 판사 한 1년쯤 했을 때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판사 서열순위 1200 몇 번이에요. 왜냐하면 위에 대법원장부터 나란히 서열 순서를 쫙 세가지고 자기가 몇 번째라는 걸 딱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만큼 사법부가 관료화되어 있다는 것을 잘 얘기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위아래를 자기가 몇 번째까지를 아니까 얼마나 끈끈한 연결고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전관비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아하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이거에 관해서 관료화의 핵심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고 그럼 개헌을 한다면 뭘 할까? 지금 해야 한다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정관비리를 없앤다라고 하면 뭘 개헌할 것인가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당연히 여기 있는 이 관료제도화된 걸 관료화된 걸 어떻게 깨야 되겠다라는 데 아이디어를 가진 거예요. 아이디어를 가졌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왜 이게 관료화됐을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원래 사법권만 행사하면요. 사법권만 행사하면은 1심은 각자 자기 재판해요. 2심은 각자 자기 재판하기 때문에 서로 형량도 다르고요. 재판 결과도 다를 수 있어요. 그 자연스러운 거예요. 요즘에 신문에서 가끔 보면은 1심 재판이 대법원하고 다르다. 이거 재판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다른 거 좋은 현상이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면 어떻게 하면 되냐? 위로 올라가면 돼요. 항소. 그래서 상소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달라야지 나라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나라가 바뀔 수 있고. 왜냐? 젊은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시각이 다르거든요. 법에서 이러라고 그랬는데 법을 해석할 때 조금 다른 방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재판이 1심, 2심, 3심 다를 수는 있어요. 다른 이유가 지금처럼 정관비리 때문에 누구 봐주려고 다른 건 그거는 아니고요. 법을 해석하다 보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건 다르기 때문에 상소해가지고 사법권을 행사해서 야, 너 잘못했어 하는 게 아니고요. 사법부는요.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거라서 각자 양심에 따라 재판한 거라서 틀린 게 없어요. 원래 재판은. 틀린 게 없는 재판이 다들. 그래서 판사들에 대해서 특별히 국가배상 같은 거 위에서 2심에서 깨졌다고 해서 1심 판사한테 손해배상 같은 거 거의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헌법에 이렇게 써있어요. 너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하라고 그대로 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재판을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각자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은 사법부에서는 서로 1심하고 2심 재판 다르고 2심이 3심 다른 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각자 독립되어 있는 건데 문제는 이들이 쫙 서열화되어 있는 거는 사법권 행사 때문에 서열화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되어 있냐면 여기에 대법원장이 대법원 판사가 14분이 있는데 그 중에 수장이 대법원장인데 좀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죠. 헌법재판소 재판관 9분이 있는데 그 중에 재판소장이 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헌법재판소 요만큼만 요 기관만 이제 있고 대법원 이렇게 있는데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재판을 주로 담당하는 재판장이기도 하지만 대법원장은 또 뭐냐면 법원 전체의 행정을 담당하는 이 말하는 사법권에 관한 행정이라서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사법행정권의 수장이에요. 대통령이 정부 전체의 수장인 것처럼 여기 사법부 전체의 행정권의 수장이에요. 사법권, 재판하는 권한으로다는
대법원 재판권만 그것도 14분의 1만 행사하는데 사법행정에 관해서는 전 법원 판사만 3,000명, 일반 직원 합치면은 수만 명이 되겠죠. 그 전체를 대법원장 혼자서 다 통할하는 거예요. 통할하니까. 근데 이 행정의 특징이 뭐냐? 이 행정의 특징이 뭐냐면은 위아래로 상명하복이 관료제예요. 관료제. 행정. 여기 정부에서 관료제 하는 거죠. 행정하는데 일사불란하게 행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행정하려면은. 그러니까 사법행정권의 수장으로서 일사불란하게 잘 통제하고 이 사법행정 중에 하나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은 법관 3,000명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법관이 될는지, 왜 법관을 다음에는 제주도로 보내는지, 서울에 남길 것인지, 강릉에 보낼 것인지, 뭐 이거를 누가 하냐면 대법원장이 하고 있어요. 상고부장이 하고 있다. 지금 보면 이러한 어떤 사법권의 사법행정권을 대법원장이 쥐고 있으니까, 그러면 대법원장은 뭐냐면은 사법권의 수장이자 사법행정권의 수장이 되는 거예요. 사법행정권 수장. 그러면은 재판을 딱 해가지고 원래 독립적으로 의견이 다른 재판이 나올 수 있는 이 재판에서 나와서 올라왔다. 밑보였다. 그러면은 뭐로다가 영향을 미칠 수 있냐면 사법행정권으로다 불이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재판을 독립해서 할 수 있을까요? 눈치를 봐야 되나요? 판사들이. 당연히 눈치를 봐야죠. 눈치를 봐서. 왜냐? 내가 다음 보직에 뭘 하는지. 우리 친구 얘기했잖아요. 내가 법관 서열 몇 번째라고 얘기했잖아요. 서열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누가 결정하냐면 대법원장이 결정하는데 그걸 뭘로 결정하냐? 사법행정권 가지고 결정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사법행정권 가지고서 대법원장이 다 주무르고 있구나라고 이제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판사들이 독립돼야 되는데 독립되지 못하고 관료가 돼 있고 관료가 돼 있으니까 서로들 끈끈하게 묶여 있으니까 정관 비리를 할 수 있고 정관 비리가 되니까 유전무죄, 무전무죄가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맨날 이런 제도만 봤기 때문에 이런 제도 말고 다른 제도는 없어요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은 그런 제도 우리나라인 건 너무 당연한데 외국은 그럼 어떻게 하고 있을까라고 보니까 외국에는 그렇진 않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요거를 사법행정권을 대법원장이 겸직하는 게 아니고 이걸 딱 떼가지고 얘를 다른 국가기관이 담당한단 말이에요. 다른 국가기관이 담당한다. 그러니까 지금 심지어는 어떤 국가기관이냐면은 법무부가 담당하는 기관이 있어요. 대통령 밑에 법무부 있잖아요. 법무부가 담당하는 나라도 있어요. 왜냐면 그런 데는 법무부가 대통령부터 굉장히 좀 떨어져 있기도 하고 그런 게 보장되니까 가능한데 우리나라가 법무부가 그럼 사법행정을 담당했다 그러면 법원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개판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갖다 사법행정을 떼놓는 건 좋지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 국가가 아니라 하나는 법무부 쪽으로 가는 나라가 있어요. 법무부. 독일 같은 나라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독일이나 독일 쪽이 이렇고. 근데 또 다른 나라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은 다른 나라는 아예 여기도 속하지 않고 여기에 제3의 기관을 만든다라고 이렇게 나온다. 제3의 기관을 만들어서 독립시키는 거예요. 갖다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번역해 보니까 사법평의회라고 번역이 돼요. 사법평의회. 요즘에 이제 가끔 신문에서 논의가 되는 보셨는 분도 계시지만 사법평의회를 두는 거예요. 사법평의회를. 그러면 사법행정권을 생사하는 권한을 분립하는 거죠. 사법권과 사법행정권을 나눠서 사법행정권은 사법평의회에서 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나라들이 많아서 가령 스페인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이런 나라들 우리는 당연히 맨날 이렇게만 사법행정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거 이렇게 하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외국은 그렇지 않고 독립된 기관이 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한번 연구를 해보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저희가 이제 국회 그 개헌특위 자문위원으로서 이제 우리 사법부를 그 분과가 있는데 분과에 이제 6명의 법조인이 이제 머리 끙끙대고서 뭐 그러니까 특위 국회의원들은 뭐 유전무죄 이런 거 뭐 관심도 없고요. 말만 그렇게 하고서 뭐 적당히 한두 개 고치고서 끝내려고 들어서 아니다. 우리 국민 입장에서 한번 할 수 있는 걸 아이디어를 내서 한번 좀 토론이라도 시켜야 된다. 이게 새로운 아이디어지만 겁나는 아이디어지만 한번 토론이라도 해보고 옳은지 그른지 생각해보게 하자 해서 이걸 본격적으로 논의했고 그 중에 많은 그 법조인들이 오케이 이 제도 괜찮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고서를 올렸죠. 이거 한번 해보자. 논의해달라. 그래서 국회의원들한테 논의를 좀 해달라 했더니 논의를 안 해요. 논의 자체를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좀 저로서도 좀 최소한 또 토론이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니면은 불러다 놓고 물어라도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 니들 이런 안건을 냈는지 물어라도 봐야 되는데 전혀 안 해가지고 약간 좀 불만이 좀 있어요. 일단 아무튼 그런 취지가 그런 거예요. 사법평의를 독립돼서는 현재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대법원장의 역할이 어디로 국한되냐면은 자기 사법권 행사에 집중되겠죠. 어떻게 하면은 사법권 행사를 잘해서 국민한테 좋은 사법, 공정하게 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헌법재판소가 9사람밖에 없고 여기서 헌재 소장이 하는 게 딴 데서 기웃거리지 않고 뭐만 해요? 재판만 하고 있잖아요. 헌법재판. 국가기관 중에 대한민국 국가기관 중에 신뢰도 1등이 어느 기관이에요? 헌법재판소예요. 왜냐? 소장이 딴짓 안 하고 재판만 열심히 하거든요. 재판하고 어떻게 하면 올바른 재판할까 고민하거든요. 그 9사람이. 역시 대법원장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대법원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미국의 1960년대 워런 대법원장이 있었어요. 이제 흑백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흑백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 워런 대법원장이 뭐냐면은 그 흑백 문제 브라운 학생의 문제 흑백 문제인데 그 문제가 저 그 켄터키주의 아주 그 촌동네 사건이에요. 촌동네